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버렸을까? 세계인들의 베트남전의 아픈 추억을 소환할 수도 있고 미국의 리더십에 중대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말이죠. 물론 현재와 같이 엉망이 될 줄이야 몰랐겠죠. 예상보다 빨랐던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몰락과 탈레반의 진군, 난민 행렬 등등 말이죠. 철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이미 공약했던 일이고, 남베트남 정부 몰락 직후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후에 주로 대외 정책을 지켜봐 온 바이든은 최근에 언급했던 것처럼 해당 국가가 적들과 싸울 의지까지 미국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더 긴 시간대에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풀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석유에 기반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에서 셰일가스 발굴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셰일가스만이 아니라 지정학이나 인구 구조도 미국의 고립주의를 부추깁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세계 질서인 브레튼 우주 체제를 미국 스스로가 유지할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는 1,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오랜 대외 정책 기조였던 멀로주의나 미중 간 갈등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부활하고 있는 것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2014년 미국에서 출간된 문제적 저작 피터 자이안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더 강화되는 와중에 왜 세계는 더 무질서해지는지, 또 미국과 자웅을 겨룰 것이 분명해 보이는 중국은 왜 조만간 삼류 국가로 전락하는지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망들을 내놨는데요. 하기는 아프가니스탄이 오늘날처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박명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여름의 끝이 오고 있네요. 달라진 계절만큼 조금 더 다른 9월을 맞이해보아요. 벌써 여름이 끝이 난 것 같아요. 날씨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댓글 좀 점검하고 갈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정리습관, 곤도 마리에가 쓴 짧고 굵게 일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어봤는데요. 5508번님, 일본은 좁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정리에 대해 예전부터 발달이 되었다고 하죠. 라고 해주셨고, 1358번님, 집 정리를 벼르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렇죠.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라 저도 하고 싶은데 말이죠. 1358번님,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집 정리를 해야지 벼르고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대한 간소하게 사는 미니멀리즘이 있는 반면에 네.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라도 막 채우려고 하는 맥시멀리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취향은 미니멀리즘인데 네. 현실은 맥시멀리즘이죠. 이 세월과 경험이라는 게 네. 많은 부산물을 낳는데 버리질 잘 못해요. 이사할 때 그때 한번 트럭으로 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같은 사람이었군요. 아이고, 책상만 잘 정리합니다. 네, 책상. 깔끔하게 집안도 청소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또 다들 정리의 필요성을 한껏 느끼시면서 많은 이야기들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7033번님, 항상 쓰는 리모컨은 무조건 한 곳에 놓습니다. 이거 찾느라 쓰는 시간과 스트레스 무시 못합니다. 해주셨고요. 요술거울님께서는 대부분 옷장을 들여다보면 답 나옵니다. 세간살이 정리 잘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깔끔하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 딱 보면 다른 일도 다 잘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시키는 건 좋은데 네. 실제는 좀 다를 수 있죠. 꼭 뭐 정리와 업무 성과가 같이 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그 곤도 마리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그런 정리가 아니라 그 정리를 통해서 네.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거니까 네. 효율을 올리는 게 목적이지 정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네. 근데 그 리모컨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리모컨을 찾느라고 온 가족이 각자 소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합산해 보면 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것도 통계가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곤도마리의 정리법의 핵심은 그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자. 네. 그럼 가족들끼리 자 우리 리모컨은 이 거실 식탁 위 왼편에 놓도록 하자. 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나 그것마저도 건망증 때문에 까먹게 아니 되죠. 리모컨은 왜 항상 사라지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항상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정리에 나선 분들도 아하. 있었습니다. 김경숙님, 중고마켓 이용해서 이웃들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무료 나눔하고 있어요. 집도 넓어지고 빈 공간이 생겨서 마음이 깨끗해지네요. 알고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해주셨고 3288번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20대 이 문장을 알았으면 저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정리란 게 주관적이니까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70대가 다 된 지금까지도요. 해주셨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 문장을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이게 꼭 그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사람과 만나서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뿐만 아니라 네. 내가 저분한테는 뭔가 배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아주 오래된 연인이란 노래처럼 설렘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지속되면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했던 그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걸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지금이라도 깨우치셨으니까 네. 그런 자기 원칙을 세우면 되겠죠. 항상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걸 진심으로 행복해 하시잖아요, 소장님께서. 예, 그거 알고 있어요. 저는 늘 설레죠. 그리고 집이나 책상 정리 말고도 휴대전화, 컴퓨터 정리도 해야겠죠. 장진희님, 예전 팀장님께서 컴퓨터 폴더 정리를 주기적으로 꼭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예. 직장을 옮기고 나니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예. 책상과 컴퓨터를 보면 그 사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K7725번님, 폰 교체하면서 아이디 비번 정리 중이에요. 새로 로그인해야 하니 자주 쓰는 앱은 정비를 좀 해야겠어요. 해주셨네요. 앱 정리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잘 안 쓰는 건 삭제하고 오, 자주 쓰는 건 한 군데 몰아서 쓰기 편리하게 해놓는 건데요.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출장이나 지방에 갈 일이 많은데 운전하랴,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는데 음악도 듣고 싶고 그런데 네. 이걸 찾으려면 너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 5개 자주 쓰는 앱은 딱 그 가장 눈에 띄는 데 넣어놓고 네. 나머지는 수시로 이제 삭제해 나가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역시 앱도 제자리에 항상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역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유경수님께서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친구나 가까운 관계들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2828번님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리하라는 말은 정말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군요. 저도 꼭 실행해 봐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리는 수단일 뿐이다. 일과 관계에 대한 재정의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잊지 마시자고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군대를 철수하면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장악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 피터 자이안이 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네. 아까 문제적 저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저자가 누구 이것도 어떤 주장을 하고 있길래 네. 소장님께서 문제적 저작이라고 표현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은 지정학 전문가고요. 원래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결국은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차립니다. 지정학, 인구 통계학 같은 걸 이용해서 고객을 컨설팅하는데 지금까지 3권 책을 냈는데 셋 다 화제와 논란이 됐어요.
이 책이 맨 먼저 나온 책입니다. 2014년. 국내는 2018년에 번역 출간됐습니다만 네. 책을 읽다 보시면 조금 그 시차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얘기가 아니니까. 이때 발간된 책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늘 강조하지 않는 원제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살펴봐 주시죠. The Accidental Superpower란 얘기입니다. 그 우연한 초강대국. 근데 이걸 우리말로 그냥 이 제목으로 내걸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네.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근데 이 책이 이런 우연한 초강대국으로 미국을 묘사한 이유가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쉐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이 사람은 쉐일 가스의 존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2020년에 이건 물론 이제 번역서 제목입니다만은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런 책들을 연달아 냈는데요. 세 권 모두 이 책에서 아이디어가 출발합니다. 이걸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 이걸 브래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붕괴되고 무질서가 도래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놀랍게도 그게 미국이 질이 멸렬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의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그래서 이 무질서 끝에 등장하는 미국은 더 강한 초강대국이 될 거라는, 네. 물론 우연이요.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초강대국, 그러니까 예. 초강대국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우연히 초강대국이 된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미 대륙을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시면 네. 저자의 주장입니다만은 경제와 안보 면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무역 의존도는 우리나라는 뭐 70%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15%가 안 돼요. 수출입이 전체 경제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 그다음에 드넓은 내수 시장이 그렇게 있고, 또 세계에서 수로망이 가장 발달해 있어요. 미시시피 강을 포함해서 전역이 강으로 다 운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대서양, 태평양을 양쪽에 끼고 있죠. 최강의 해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공격을 받지 않는 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고, 석유가 그동안의 약점으로 부각됐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니까 네. 외부에서 수입해 오려면 해군을 통해서 그걸 수송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셰일가스라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외국에 관심을 덜 둬도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브래튼 우주 체제라는 걸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관심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별 문제 없으니까 이제 외국의 전쟁이나 이런 거 간섭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정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당도 다르고 정적이지만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공약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이 이후에 이 브래튼 우주 체제라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무너진 후에도 미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책이 최근에 발간된 건 아니고 2014년에 발간이 된 건데 예. 흥미로운 건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에 미국의 몰락을 전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행병처럼 네. 시기마다 미국은 이 나라에 뒤처진다. 미국은 몰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냉전 시절에는 옛 소련, 특히 소련이 스푸트니크 우주선을 우주에 먼저 발사했을 때 미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네. 우리는 소련에 뒤처진다. 또 80년대 이후에는 일본,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독일,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중국까지. 이렇게 네. 미국은 뒤처진다, 몰락한다는 게 유행병처럼 시기별로 나타나고 거론이 됩니다만은 저자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한 서너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따 네. 말씀드리기로 하고, 1987년에 나왔던 책이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란 책이고,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의 기본 취지와 약간 흡사한 데가 있어요. 이 책이 이 강대국의 흥망은 로마에서부터 지금 미국까지 세계를 지배하게 된 나라들이 세계 지배를 위한 비용을 너무 많이 치렀다. 세계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에 군대를 투입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사력을 포함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네. 올라가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몰락하더라. 비용 지불 없이 강대국이 된 일본 같은 나라가 새로운 강대국이 된다고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 책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일본도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이 경우는 거꾸로죠. 미국은 더 강해지고 지금 미국을 앞지를 게 분명해 보이는 중국은 오히려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고 네. 있는 겁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브레튼-우즈 체제. 아까 브레튼-우즈 체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인 1944년 7월에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라는 곳에 휴양지에서 열린 회의인데요. 전승국들이 모여서 미국 주도하에서 향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특히 뭐 유럽을 어떻게 되살릴 거냐, 잿더미가 됐으니까 이런 논의를 한 것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매너드 케인즈가 정신적 멘토로 여기에 참여하고 네. 루즈벨트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는 해리 덱스터라는 사람이 여기 현장 책임자로 참여를 한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세계의 중요한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통화기금,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돈 빌려주는 네. 국가를 위한 은행, 세계통화기금 IMF라는 것도 생겼고, 유럽 회생을 위한 IBRD, 국제부흥은행이라는 거, 또 세계 경제와 금융을 돕기 위한 세계은행, 이런 세계 기구가 설치되는 걸로 어떤 질서가 잡힙니다만은 깊이 더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가 핵심적이죠. 하나는 자유무역, 네. 장벽을 열고 전 세계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자 하는 거하고,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 그 이전까지 파운드라든가 유럽의 통화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철저하게 미국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로 재편하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제 갖추도록 한 게 브레튼-우즈 체제였죠. 이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제안했던 이 두 가지를 저자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책 첫머리에 이 부분 흥미롭게 전개되는데요. 미국 시장을 열겠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전까지 초강대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죠. 식민지를 늘려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수탈하려고 했는데 네. 미국의 접근법은 브레튼-우즈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는데 거꾸로 우리 시장 열게, 니들 누구든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서 물건 팔어. 다른 나라들이 놀라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자, 너희들이 물건을 싣고 오갈 때 우리가 그걸 보호해줄게. 해상 운송을 보호해줄게. 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의미를 포착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전에 초강대국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 시대와의 영원한 이별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 자유주의와 해상운송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미국의 약속이 점점 더 미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 거죠. 네. 여기 편승 국가들이 늘면서 70년대는 중국도 개혁 개방하면서 여기 뛰어들었으니까 네. 미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물론 이 브레튼-우즈 체제가 낳았던 기적 같은 사건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였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네. 유럽 경제 공동체, 또 나중에는 유럽 연합으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탄생한 거, 중국이 여기 뛰어들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한 그 두 가지 비용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어 간다, 뭐 미국 우선주의가 도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진작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책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출간된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도 대단하고요. 또 이미 일반적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잘못되고 있다, 혹은 이미 몰락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1971년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지거든요. 이번에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듯이. 이때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이 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경찰 노릇 하려니까 세계 곳곳에 참전해야 됐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재정 적자가 크게 느니까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달러와 금의 태환,
일정한 양을 1달러에 이제 결부시켜서 언제든 바꿔갈 수 있게 했는데 달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제 못하겠다. 금을 우리가 그만큼 갖고 있지도 않은데 달러는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베트남전 같은 걸 치르면서 네. 그때 이미 브레튼 우즈 체제는 끝났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끝나질 않았던 이유는 달러 외에 믿을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태화는 끝났지만 뭐 달러가 추풍 낙엽처럼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미국 의존은 더 심해졌고 미국의 비용은 점점 더 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가 계속됐고 이걸 공식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혹은 트럼프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는 자유무역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 대통령이 뭐 공화당 출신이건 민주당 출신이건 가리지 않고 자유무역 체제 정말을 공식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막 때리면서 관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버렸고 네. 바이든은 반도체는 미국에 워낙 중요한 거니까 지금 아시아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완벽한 공급 사슬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면서 터무니없이 특정 회사를 지원하거나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사실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건데 그 이유를 이 저자는 뭐 이게 보호무역주의여서 그런 거라든가 혹은 미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그런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절대적인 힘이 막 그 부상하고 그걸 즐겼던 서막 일막이 마무리되는 시기라고 설명하는 게 아주 특이한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 인구구조, 셰일가스인데 네. 이것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대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세계에 눈 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높은 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전 세계 압박 중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뭐 삼성은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가서 20조 원 투자를 약속하고 왔고요. 네. 우리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맹, 그냥 동맹도 아니고 필요한 동맹으로 남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경제든 안보든. 무섭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맛에 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나라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운송균형, 원양항해, 산업화. 이 세 가지 지정학적 요소가 강대국의 등장과 몰락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선 운송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운송이 쉬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든 상품이든. 그 대신 그 운송이 쉬운 경우에 대부분 외적의 침입도 쉽거든요. 근데 운송은 쉬운데 외적의 침입은 어려운 거. 네. 미국 생각해 보시면 수로가 그렇게 발달해서 5대호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까지 다 연결이 되지만 외적이 침입하기에는 아주 곤란해요. 네. 일본이 한번 진주만 공습을 했다. 그것도 외곽을 한번 쳤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앞뜨거 있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이집트가 최초의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고대 문명보다 2000년이나 더 번성했던 문명이었는데 이 나일강이라는 수로가 있었거든요. 네. 나일강을 통해서 아주 비옥한 범람 때문에 비옥한 농토가 생겼고 농업혁명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정작 그 주변은 사막 지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이 침범하기는 쉽지 않았다. 네.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오기도 쉽지는 않았고 물론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두 번째 이 강대국을 만들었던 게 원양항해 기술이라는 겁니다. 원양항해 기술이라는 건 나침판 같은 게 등장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은 바다가 죽음의 장소였죠. 사지였는데 이제 원양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이게 강처럼 변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운송이 가능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베리아에 아주 가난했던 두 나라가 이걸로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바로 이 원양항해 기술이 만들어 놓은 원양항해 혁명
이걸 통해서 강대국이 됐고 강대국에 준하다가 몰락해버린 나라로 요즘 그 터키라고 볼 수 있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도 있었는데 여기는 강대국이 될 조건을 대부분 다 갖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15세기에 오스트리아 중부 서부 유럽을 침범하다 전쟁에 져버려요. 물론 이걸 통해서 커피라든가 이런 문물이 서유럽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흑사병도 이 전쟁을 통해서 전해졌죠. 그런데 네. 어쨌든 오스만 투르크는 실패고 영국은 그 후에 새로운 세 번째 요인을 통해서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산업화. 나중에는 이게 산업혁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강대국까지는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금, 은, 보화를 착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영국에 가서는 이게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 사람들이 나누게 돼요. 네. 왕실만 그 식민지 수탈에 나서는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 같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수탈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 상인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왕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 계급이라든가 상인 계급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저물지 않는 제국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나중에 이제 후발 산업혁명 국가로 영국만큼이나 강력한 국가로 등장해서 유럽을 전화에 휩싸이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바로 미국의 우연한 부상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망이 그렇게 좋은데 외적인 침입은 없고 네. 또 온난한 기후라든가 토지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중부 평원 가면요 콩, 밀 뭐 이런 게 세계에서 최대로 많이 만들어지니까 마음 먹으면 자급자족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심지어 일부 품목들은 남아서 다 수출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수로와 세계 최대 곡창지대가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자국 내 상품 유통이 가능하고 무역 의존도가 낮고 또 수로에 수많은 항구가 그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데 이렇게 항구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동항이라고 불리는 얼지 않는 항구가 블라디보스톡 하나 정도 간신히 있거든요. 네. 미국은 수십 개 너무 더 건설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나 필요가 없어서 건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우연히 지리적 입지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accidental superpower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 우연히 지금 설명해 주셨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 떨어졌던 결과고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과정까지 이게 모두 우연인지 이거를 필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 우연이라는 말이 가진 그 이중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강대국이 됐는데 네.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또 초강대국이 되네? 뭐 이렇게 보면 우연인데 미국의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운송 균형이라는 건 부와 안보를 가지고 왔고 원형 항해 기술은 도달 범위가 확산되잖아요. 포르투갈이 남미, 브라질이라는 그 큰 영토를 장악했으니까요. 또 산업화는 경제적 힘, 근력을 이제 확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든 이유가 전략적 수단이었죠. 자유무역 체제를 활용해서 과거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관행과 결별한 건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승리를 거둬요. 사상 최대 규모의 안보 동맹을 결성하잖아요. 한미일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유럽과는 나토, 네. 그밖에 여러 나라와 이제 동맹을 결성해서 옛소련 봉쇄를 하고 그게 소련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또 중소 간의 갈등을 빚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었잖아요.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우리 체제로 들어와라. 미국 시장에서 언제든 너희들 물건 팔게 해줄게. 네. 대신 우리 체제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중국과 소련이 등을 돌리게 됐던 거니까 이런 위력을 가시하는 데는 이게 괜찮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든 것도 문제지만 네. 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기동성 있게 문제가 있는 곳에 타격을 하고 돌아오는 해상 국가가 아니라 이제 해당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이라크건 아프가니스탄이건 점령해서 군을 주둔시켜야 되는 대륙 국가처럼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진 강점이 없어지고 네. 비용만 많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이제 비용은 많이 드는데 전략적 이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내가 상대해야 될 적이 없어졌잖아요. 네.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에 막대한 군사 비용에 점차 이 체제에서 손을 뗄 만한 이유가 강해지고 있는 거죠. 우연히 강대국이 됐는데 세계 질서 재편이 이제 불가피하다. 네.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해주신 요소들도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을 더 이상 이제 위협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초강대국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저물지 않는 나라가 된 건가요? 그런데 무질서해지는 거죠. 미국은 나라 바깥에 관심들이 점점 줄 테니까. 그렇죠. 이번 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인 예인데 네. 무질서해졌잖아요. 네. 심지어 거기에서 테러 단체들이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강대국들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예전에 해가 저물지 않는 영국 이런 것과 비교하기에는 좀 묘한 상황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지정학, 인구구조, 그리고 셰일. 세계 질서 기존의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되는 세 가지 요인을 지정학적인 요인, 인구 구조 그리고 쉐일 가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돼 가는 거죠. 미국부터가 이건 싫다.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또 인구 구조로 소비 주도의 성장을 하던 경제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고령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많이 낳은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 생산과 소비의 주역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은퇴가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주는 거잖아요.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베이비붐 주도의 자금 유입으로 거품이 생겼었는데 이 저자는 이 거품도 머지않아 곧 꺼진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좀 있고 가장 경제 활동이 풍부했던 세대니까 또 인구가 가장 많았던 세대니까 네. 이 사람들의 돈이 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와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그런 시대가 마감된다. 초고도 성장과 막 돈이 넘쳐나던 풍부한 자본이 그러니까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이게 붕괴된 결정적인 사례다. 네. 근데 미국이 유리한 게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지정학적 그 강점은 말씀드렸는데 네. 인구 구조가 네. 베이비 부머들 다음이 X세대라고 불렸던 세대인데 그 X세대가 확 줄어요. 출산율이 낮고 워낙 그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출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흥미로운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Y세대라고 하는데 MG세대 바로 직전이죠. Y세대는 갑자기 또 늘었어요. 이 베이비부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중산층이 편입되면서 출산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고령화로 막 달려가는데 미국은 고령화 시기도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늦을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이 지금 34세 정도 되는데요.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네. 또 그 후에 고령화가 진행되다가 다시 Y세대가 등장하면서 미국은 인구 구조가 좋아지는 네. 희한한 선진국 가운데서도 드문 인구 구조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붕괴라든가 재정 혹은 뭐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출산 대책에 10년간에 130조나 부었다고 하는데 효과는 없고 미국은 인구 구조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출산율이 막 줄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 이 책에서도 거듭 설명되지만 출산율 주니까 올리자. 우리도 해봤습니다. 2000년대 본격화했지만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어 이게 네. 잘 안 돼요. 개인으로선 애를 낳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경제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 좀 집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낳는다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게 그분들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되는 20대까지 생각해 보면 20년 후 문제가 비로소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서도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Y세대가 많았던 게 미국의 행운인데 지금 막 낳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시절에 돈 많고 실제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구 문제나 인구 절벽이라고 불리는 네, 거는 네. 딱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슈퍼파워가 되기 어려운 구조도 있는 거죠. 일본이 몰락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 일본이나 한국도 이제 출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미국도 그런가 했더니 미국은 전혀 아니었던 예, 걸로. 좀 그죠? 다르다는 거죠. 네, 세계 질서 붕괴의 세 가지 요인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자유무역 시대 종말, 또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소비 주도 성장 시대 마감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게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들어보셨죠? 셰일가스라는 네. 건. 그러니까 한 몇 년간 워낙 많이 언급되다가 최근에 워낙 경기가 둔화되면서 얘기가 없는데 저자가 굉장히 중시해서 요 다음 책이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게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책입니다. 셰일가스라는 건 뭐냐면 아주 지하 깊은데 그러니까 막 1.5km 이하에 있는 퇴적암층에 석유랑 가스가 응축돼 있는 겁니다. 네. 파는 데는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매장돼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게 어떻게 파내느냐 하면 수평 시추라는 기법하고 수압 파쇄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생산해내고 있는데 네. 지금은 바다나 땅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수직 시추를 하는데 네. 옆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아주 길게 파고 들어가서 아주 센 물을 쏘아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 그러면 물과 함께 모래를 쏘아 붙이면 그게 그 퇴적암 층에 파고들어서 점점 벌리는 거예요. 거기다 깔때기를 꽂아 놓으면 네. 기름이 쭉 빠져나오는 나오는 거죠. 상태인 네. 거죠. 이 방식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좀 다른 시추에 비해서 높아요. 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저희가 몇 년 전에 배울 때는 배럴당 70달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5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네네. 석유 산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이 셰일가스가 석유와 셰일가스 매장지가 같지 않고 미국은 주요 대도시 옆에 다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에너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같아지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그래서 30년간 에너지 최대 수입국에서 이제 자급자족 가능한 나라로 바뀌게 된다. 네. 그러면서 중동이라든가 중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 서남아시아에 대한 관심들이 좀 줄 수밖에 없다고 네. 저자는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셰일가스도 가지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셰일가스가 기름값을 안정시키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셰일가스 업체들의 줄도산 같은 암울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기름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때 40달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아까 셰일가스 손익분기점이 50달러라고 했는데 이거 밑으로 떨어지니까 셰일가스를 파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 약간 규모가 작은 셰일가스 업체들은 많이 파산했죠. 그런데 이 다른 석유 시추와 달리 이건 언제든 한 몇 주 동안만 노력하면 다시 생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셰일가스의 강점이기도 한데 거대 시추공을 가진 기존 석유 업체와 달리 유가만 뛰면 다시 이걸 시공하니까 네. 아마 셰일가스가 가진 장점은 또 부각되겠죠. 유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면 지금 BEP를 좀 넘어서고 있으니까 네. 아마 또 다시. 또 생산에 돌입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무질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사람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강해졌다면 무질서가 오지 말아야죠. 네. 그런데 1989년 냉전에서 미국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은 붕괴하죠. 근데 2001년 9.11 사태가 벌어져서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1994년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이제 체제 간의 경쟁은 없다. 자유 혹은 자유자본주의라는 게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네. 역사의 끝단계에 도달했다고까지 선언하거든요. 그러자마자 막 테러는 빈발하고 이 무질서가 찾아왔는데 설명하는 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문명 충돌이라 그래서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다. 또 하나는 세계화를 지지하는 세계화 세력과 종족주의라고 불리는 트라이벌리즘이라고 불리는 게 충돌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는데 다 마땅치는 않았어요. 설명이. 근데 이 저자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죠.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궤도 이탈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죠. 네. 자유주의 미국 생각해보니까 별로 할 필요 없어. 비용만 많이 들고 우리한테 전략적 이득이 없어.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엄청난 돈은 쏟아져 나왔으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냈으니까 풍부한 자본이라는 폭주 기관차 이 궤도를 따라서 달려야 되는데 궤도는 이미 이탈해버렸고 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빈번한 무질서로 가버렸다. 난리 굿판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우려할 만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내놓습니다. 선진국의 90%가 재정 압박을 받을 거다. 인구 구조 때문에 고령화가 되면서 네. 또 쓸 수 있는 자본이라든가 빌려줄 돈이 갑자기 줄어든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난다. 이자율은 급등하고 소비는 감소하고 정부 역할은 증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각 지역을 살피는데 유럽과 동아시아,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포함됩니다만 네. 경제와 에너지 위기가 불가피하다. 또 페르시아만 국가는 미국이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네. 금융과 안보 위기를 맞는다. 원자재 공급 우려가 있다. 생존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미국만 예외라는 겁니다. 네. 인구, 토지, 세일, 불개입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다. 네. 나라끼리 싸우는 리바이어던 상태가 된다 이런 건데 미국의 최측근들만은 혜택을 본다.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네. 밑에 있는 멕시코 네. 혹은 정말 필요가 있는 동맹 일부 국가들만 네, 네. 챙기게 되고 미국은 세계 질서에선 손 뗀다. 네. 그런 암울한 전망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유럽과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이 아마 골라 잡을 거다. 네. 지금처럼 유럽을 다 챙기긴 힘들다. 네. 그리고 아시아는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전략적 동맹, 여긴 필요가 있는 미국 쪽에서 필요가 있는 네, 네. 동맹국들을 챙긴다. 호주, 뉴주도 그렇다. 이제 러시아는 인구, 교육 같은 것들 때문에 저무는 나라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도발하고 외부 확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실제로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먹었죠. 이 책 출간될 무렵에 현실화됐습니다만 네. 터키, 우즈벡, 사우디, 일본, 이란 등이 아주 공격적 도발을 하는 나라에 속할 거다. 아프리카는 남아공이라는 나라의 주도권이 앙골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요. 얘기가 없는데 네. 여기선 이런 표현을 써요.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 없다. 그동안은 혈맹이었는데 전쟁을 네. 같이 치렀으니까. 그리고 한국을 해구산 하에서 자유무역주의 혜택을 받게 했죠. 한국이 네. 미국에 수출하면서 네.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 근데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그렇죠. 방위 분담금 논쟁도 네,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 더 내라. 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놓는 건 뭐냐 이렇게 미국이 나섰던 게 그런 거고 바이든 행정부라고 그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우리나라랑 또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로서는 좀 기분 나쁘죠. 뭐 그렇게 이제 몰락한 나라하고 네.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낀 우리를 비교하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대외 문제에 미국이 점점 관심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네라는 판단이 들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의 사활적 이해 당사자라고 보거든요. 당장 반도체만 해도 한국이 주역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잘못되면 혹은 대만이 잘못되면 미국은 반도체 사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느라고 대만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전략적 이해가 남아있다. 미국이 대외 문제 관심을 덜
쏟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런 판단은 해볼 수 있죠. 책에는 이런 부분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유럽과 중국. 이 책 그 예언 혹은 전망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목인데요. 네. 많은 전문가나 사람들의 예상과 다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70년간 사실 평화와 번영을 유럽이 누렸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 프랑스가 주역이 돼서 유럽 통합을 이루어 옵니다. 처음엔 경제 공동체에서 금융 통화 공동체에서 통합까지 이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2008년경에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유럽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살짝 주도권이 넘어가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독일과 프랑스가 주역인 것 때문에 영국이 우린 돈만 내고 둘러리네 하는 느낌으로 브렉시트 빠져나온 거고, 네. 프랑스와 독일 간의 주도권 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묘하게 원래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처럼 라이벌 국가였기 때문에 그 싸움을 막기 위해서 통합을 한 거기도 하지만 신경전을 벌여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무역 체제가 붕괴된다.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에 관심을 안 둔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16%. 근데 독일이 잘못되면 유럽 전체가 위험해지는 건 뭐냐면 독일은 주변국에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위협이 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늘 그게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두 차례 전쟁의 주역이었으니까. 그래서 1945년 이전,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이전에 500년 동안 유럽이 그야말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여왔는데, 이런 엉망진창으로 회귀한다고 전망해요. 유럽에 대해서. 네, 네. 상당히 그 비관적인 전망이죠. 그리고 터키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위협할 테고, 스웨덴과 폴란드가 동맹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고, 미국의 개입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에 따라서 프랑스가 유럽 리더십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럼 중국 이야기를 또 해주셔야겠죠? 이게 좀 지금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점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때문에 예정된 전쟁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저자는 중국 이 지정학 전문가이자 또 이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인지는 몰라도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족 특유의 서구 문명과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잉여 식량 관리라든가 인구 확대가 목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그랬는데 여기는 국민을 다 잡은 다음에 물기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네. 수로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운하라든가 수나라, 당나라 때 만리장성 쌓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붕괴돼 있다고 보는데, 이미 통일 국가라고 해도 워낙 정서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북쪽은 정치적 리더십을 차지하고, 이 중부 지역은 뭐 상하이를 포함하는 지역인데 상업 활동의 주역들이고, 남부는 아예 독립하고 싶어하는 네, 네.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도 상당히 이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안보와 무역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통일 국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지역적 특색 때문에 사실 그동안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던 건 미국의 역할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하거든요. 네. 일본의 위협이라는 걸 막았으니까. 일본은 전쟁을 안 하고 장사하기 쉽게 만들어준 게 미국이고, 핵우산으로 보호해준 게 미국이니까, 네. 일본이 위협적이었다면 사실 중국은 진작부터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위기가 벌어질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금융 시스템. 이건 경제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 워낙 빛 위에 세워진 게 중국 경제니까,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통제할 수 없는 금융, 이런 문제들. 또 인구 구조가 한 자녀 낳기만 했잖아요. 거기는 2005년까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급격히 나빠지는 거, 또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네. 거의는 쓰러진다고 이 사람은 과감하게 전망합니다. 뭐 중국 시장이 넓으니까 스스로 살 수 있지 않느냐. 요즘 중국에선 내수, 공동부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재를 팔아서 그동안 성장했는데 이게 어려워지고, 자원국들이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수출 못하니까 자원국들이 타격을 받고, 식량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의는 쓰러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전망이죠. 아니 오늘 시작하시면서 소장님께서 문제적 저작이라고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전망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전망 가운데 중국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선히 공산주의 선진국이 된다는 건 믿기 어려운 얘기라는 네. 데는 동의하는데 다만 두 가지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정학이라는 건 그 태생상 한반도를 놓으면 이게 절반으로 나뉘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든가 네. 갈등과 충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은 늘 그걸 들여다보는 유럽 지도를 보다 보면 전쟁 안 날 수 없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것처럼 지정학이 지향하는 바는 늘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갈등과 충돌을 일상화시켜 놨다. 저는 각 나라가 워낙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칼럼니스트도 잘 지적했습니다만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는 잃을 게 많아서 국지전도 벌이기가 힘들어요. 인도 파키스탄도 본격적인 전쟁으로 못 가는 이유가 서로 잃을 게 너무 많기 네.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충돌을 너무 과장했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막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쏟아놓은 돈이 사라지면 금리는 인상되고 전 세계가 대재앙에 휩싸인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네. 않는 게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랬지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현대통화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풀지 못한다. 이런 이론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는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은 자이안이라는 저자가 주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잠시 누렸던 행복한 휴가는 끝나가고 있다. 행복한 휴가가 끝나가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보면 아하 하고 납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책이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산수로 잘 안 되면 네. 미적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일을 잘하는 노하우나 비결은 지천에 깔려 있지만 도대체 우리는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의문입니다. 다음 주 지방대 중소기업 출신에서 연매출 16조 원 회사의 CEO가 된 비결,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왜 일하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선정하고 혹시라도 또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이나모리 가조를 편애한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워낙 젊은 분들이 이 책을 좋아하셔서 저희 시각으로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